저도 이제 나와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나는 미국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미국 얘기를 많이 하고 미국에 유리한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미국이 여전히 세계 금융의 이제 왕좌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결정의 방향도 미국한테 더 유리해야 변화가 와요. 미국이 달러 강세를 용인이라고 하면 용인이고 유도라고 하면 유도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블록체인이다, 중국의 위안화다 이렇게 달러에 도전하는 세력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것보다도 물가를 잡는 데는 달러 강세가 유리해. 달러가 좀 강세로 가더라도 좀 더 볼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달러 강세가 조금 피곤한데 오히려 약세가 좀 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고 주변국도 나도 그게 난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박자를 맞춰줘야지 돼요. 결이 조금 바뀌네. 미국 온리가 아니고 주변국들을 조금 본다네 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또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모시고 오늘도 알찬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빨간색 옷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옷을 좀 잘못 입고 왔네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요. 네. 아니 오히려 그렇게 뒤에 계시니까 네. 다이어리는 더 돋보입니다. 다이어리 네. 제가 정프로님 떡상 다이어리를 위해서 좀 묻힌 색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김효진 위원님과 함께 오늘은 환율 얘기. 환율 얘기. 네네네. 환율이 이제 요즘 꽤 그래도 안정이 많이 됐죠.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뭐 1,450원에 1,450원에 1,310원대 갔다가 또 엊그제 뭐 1,360원 갔다가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뭐 1,330원대.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흐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뭔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긴 하나 본데 이거를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차분히 생각해 본 거를 좀 가지고 왔으니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를 드리면서 환율이 그래서 뭐 언제까지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계별로도 나눠왔어요. 나눠왔는데 네. 그 나눠온 시점과 뭐 올라갔다 내려간다던데 뭐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던데 옛날에 그랬다던데 이렇게 조합에 조금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차트부터 한번 봐주시면은 저게 차트가 되게 중요한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왼쪽에 글만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환율을 설명할 때 뭐 통화 정책이 중요하다,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뭐 금리 차이가 중요하다, 뭐 재정 수지가 중요하다, 뭐 쌍둥이가 중요하다, 뭐 되게 말을 많이 하는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아주 간략하게는 저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보시죠.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릴 때. 네. 그러니까 올해가 딱 그랬죠. 2015년에도 그랬고 2018년도에도 그랬거든요. 저 때는 이제 달러 강세. 그러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합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맨 마지막 줄에 같이 금리를 인상했어. 그런데 경제가 좋으면서 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되냐? 2017년처럼 오히려 달러는 약세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연준의 보고서가 그 의사록이 나오고 속도 조절. 그래서 시장도 굉장히 반색을 하는 모습인데 금리만 인하하면은 그럼 달러가 약세로 가냐? 그렇진 않아요. 좋은 조합이 나와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금리를 인하할 때도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가 침체로 가면서 금리를 인하해 줄 때는 금리를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이나 2020년처럼 달러는 강세로 갔습니다. 가장 좀 우리가 그 생각하기 쉬운 거는 세 번째, 경제가 안 좋으면서 금리도 인하해 줄 때는 달러가 약세로 가고요. 그래서 막 약세 강세 아유 어지러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경기 둔화나 그 좀 더 심하면 이제 침체 아니에요 결국. 네. 근데 비슷한 방향성인 것 같은데 둔화할 때는 금리 인하할 때 달러가 약세가 되고 침체 때는 강세가 된다고요? 정확하게 좀 궁금증을 긁어주는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제가 효자손입니다. 도처의 정라인이야. 그러면 제가 차트를 확대해놨는데 요거를 그대로 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요때가 이 달러 지수거든요. 달러 지수인데 요때는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안 좋으면서 금리를 올리다가 오히려 내렸었어요. 네. 그 이후에도 이때는 이제 QE 같은 걸 하면서 제로 금리로 가고 돈을 무자비하게 풀 때인데 달러는 어떻습니까?
튀어오릅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이 딱 되자마자 거짓말처럼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2020년 팬데믹 때도 네. 사실은 우리가 돈을 많이 풀어줬었죠. 돈을 많이 풀어줬었는데 이때는 굉장히 짧긴 합니다만 달러는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경제가 침체로 갈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사실은 제가 두 개의 차트를 빠르게 보여드렸지만 그 이전에 1970년대에도 1980년대에도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연준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 같고 나는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는데 나는 금리는 뭐 인하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제는 그냥 넘어가긴 좀 어렵지 않겠어? 침체로 가보기 얕든 깊든 침체 가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면 2008년이나 2020년처럼 달러는 강세. 달러 약세를 네. 쉽게 예상하지 마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봄 정도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 봄을 저희가 경제가 가장 어두운 시점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봄 정도까지는 경기 침체를 피해가면 좋겠지만 피해가기는 어려울 걸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쭉 내려가고 돈이 이렇게 쫙 풀리는 모습이 나타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러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났던 달러 약세, 원화 강세도 굉장히 반갑지만 이게 쭉쭉쭉쭉 이어질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경기 침체 안 간다라는 의견들도 이제 좀 나오는 거 조금씩 있던데 왜 뭐를 보면서 이렇게 경기 침체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두 번째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와서 주택 가격이 2008년하고 비슷한 속도로 빠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네. 한국하고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는 2008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택 가격이 뭐 조금씩 빠지거나 안 빠지면 사실은 좋겠죠. 주택 가격이 빠지면 경제가 되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거든요. 예. 근데 주택 가격이 저렇게 빨리 빠지는 걸 보면은 경기 침체는 좀 피해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재차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그럴 수 있죠. 뭐 달러 경제도 그렇게 안 좋다고 하고 저희 앞에 이제 뉴스 3에서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뭉탱이 돈들이 나간다고 전달을 드렸는데 네. 그치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푸근하기는 어려울 거야 라는 감들은 다 잡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지수가 막 113에서 106 그러니까 한 뭐 6, 7% 정도 뭐 일주일 사이 이렇게 팍 약세로 갔으면 이거 뭐 사람들이 이제 요 봄까지든 여름까지든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는 다른 그림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격한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봄까지는 뭐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거에도 이제 방점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달러 약세가 우리가 기다리는 달러 약세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환율에 관해서는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일단 우리가 예전에는 달러가 뭘 가지고 약세로 갔던 거지? 약세를 간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뭐 한 6개월 이런 거 말고 네. 2, 3년 길게는 4, 5년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가면서 글로벌로 돈이 쫙 풀리는 시대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때는 뭐가 공통점이었을까? 뭘로 달러가 약세로 갔었을까? 지금하고 우리가 그럼 지금 이거를 가져와서 그렇게 조건이 형성될 게 있어? 라고 한다면은 좀 배팅을 한번 해볼 만하죠. 네. 그러면은 요거 옛날 이야기인데 한번 차분히 한번 들어보시죠. 세 번째 장표가 뭐냐면 저 달러 지수라는 게 1971년부터 나와요. 근데 저 이후에 달러가 저 정도면은 저 때는 달러가 진짜 추세적인 약세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때가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닉슨 쇼크 때 1970년대 초반에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지했을 때 뭐 미국 자체 신뢰 문제죠. 예,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오면 금으로 우리는 다 바꿔줄 수 있어라고 했는데 금이 좀 부족하네. 나 이제 오늘부터 안 할게라고 해서 이제 금태환에서 저기는 쇼크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때 이거 달러 안 되겠네. 정말 신뢰 상실을 해서 약세로 갔던 게 1970년대의 경험이고요. 네. 두 번째 경험은 이제 70년대 중반인데 저때 미국이 물가 안정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른 거는 공통이잖아요. 한국한테도 독일한테도 뭐 중국한테도 미국한테도 다 공통이었는데 미국 물가가 유독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통화 가치를 보전을 못하네. 안 되겠어.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로 갔고요.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사실 세 번째 플라자 합의예요. 1980
1980년대 중반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달러가 너무 급격하게 강세로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모두 힘을 모아서 달러를 약세로 돌리자라고 플라자라는 호텔에서 결의를 하고 네. 예, 저렇게 달러를 약세로 돌렸던 게 1980년대 있었던 일이고 네 번째가 우리가 가장 가까이 경험했던 달러 약세였죠. 저 때는 되게 생각해보면 펀더멘탈대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중국이 부상을 하고요. 2001년도에 WTO 가입하면서 그리고 유럽이 유로화 도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유럽이 이제 재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좋은데 중국도 좋은 것 같고 유럽도 이제 되게 경제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래 괜찮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돈들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렇죠. 시기였던 거죠. 저는 이제 세 번째 사례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왜 세 번째 사례를 주목을 하냐? 플라자 합의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플라자 합의잖아요. 네. 요 합의라는 단어를 지금 한번 왜 합의라는 단어를 썼을까? 플라자 합의.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고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플라자 합의를 왜 했냐? 사실은 저때 재무부 장관이 됐건 정상들이 만나서 우리 환율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 거는 저 때가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뭐 비밀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경제가 흘러가는 대로 환율이라는 건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자. 그래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게 하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만나서 뭐 이게 방향을 꺾고 방향을 올리고 그런 거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고 어떤 게 배경이었냐라고 하면은 5점 페이지의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때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뭐 별로 변화가 없다가 82, 3, 4, 5, 6, 7 쭉쭉쭉쭉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저때 미국의 달러가 강세였는데 물건값이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분들이 싼 값으로 엄청 수입을 해가지고 쓴 거예요. 파는 거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역 수지를 그냥 기업의 이익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적자가 계속 난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뭐 우리 국민들이 싼 값으로 물건을 많이 사는 거는 좋은데 좀 너무 안 돼? 그러면 나한테 누가 돈 벌었어? 정프로? 김프로? 자, 우리 모입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너네는 돈 벌고 나는 수입을 해줘야만 돼. 그런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 엔화와 마르크가 좀 주된 타겟이었는데 엔화와 마르크를 나는 달러를 매도하고 너네 통화를 살 테니까 너네도 달러를 매도하고 너네 통화를 사. 그럼 이게 영진상을 이제 압박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떡상 다이어리를 사라고 지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달러 차트가 거의 굉장히 좁은 삼각형처럼 되어 있잖아요. 달러가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다시 자료를 적으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니까 이렇게만 들으면 그래 사람들이 다 이게 너무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한쪽에게만 유리한 거래니까 되게 만나서 허허허 그렇게 하시죠 라고 했나 보다. 미국, 일본이. 미국, 일본 정확히 5개국이었어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나라도 많았어요? 5개국. 그래서 5개국이 이제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네. 들으면 굉장히 젠틀했을 것 같잖아요. 물론 네. 젠틀하게 했습니다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가 안 돼. 그러면 난 가트를 탈퇴하겠어. 그때는 WTO가 아니고 가트였어요. 우루과이 라운드 뭐 이런 거요. 가트였는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일정입니까? 감동적이다. 퀴즈 대회 나갈 때 맞아. 퀴즈 대회 나갈 때 항상 그런 거 정도는 영어로도 가능할까요? 네? 제너럴 아니에요, 제너럴. 맞습니다. 어그리먼트. 맞아요. 프랑스에서는 아그레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관세랑 무역이 남았잖아요. 타리프. 가만히 계세요. 네. 뭐라고요? 테리프. 네. 타리프가 뭐예요? 관세. 관세가 뭐예요? 테립. 관세 바뀌었나? 옛날엔 다른 거였던 것 같은데. 협의가 안 됐나 보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빠르게 다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퇴를 탈퇴하겠다. 근데 이 가퇴 탈퇴라는 게 뭐 그래라가 아니라 1930년대 대공황의 기억이 이때는 막 아주 없어졌을 때는 아니었는데 그때 보복 관세 정말로 너 10, 나 20,
너 20, 나 30. 그러면서 사실 대공황 빠진 이유 중에 경쟁적인 관세 인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몇십 년에 걸쳐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해보자. 그러면서 이 가트, 무역협정에 관한 것도 수십 년을 협정을 해야 하는데 가트를 탈 때 우리 다시 중세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좀 압박의 카드였었던 것 같고 네. 너네 뭐 그러면 우리는 달러를 엄청 풀겠어 라는 압박의 카드도 있었고 우리 그러면 소련하고 군비 경쟁 안 할게. 너네를 보호해주기는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그 수위가 높은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은 카타르 월드컵을 할 때 무슨 007 얘기야? 저도 읽으면서 이거 007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계산을 막 해봤겠죠. 나는 그냥 계속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남기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낙수 효과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다시 막 관세를 올릴 수도 있다고 하고 군비 경쟁을 포기한다고 하고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커지는 걸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합의라는 단어가 이제 가능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개 국가가 어느 날부터 달러를 매도하고 기타 통화 매수한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환율이 이제 엄청나게 변했죠. 그럼 제가 합의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해 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럼 합의를 위해서는 누가 조금 더 으름장을 놓던지 간에 나한테도 얻는 게 있어야 되고요. 정프로님한테도 그렇죠. 좀 기분은 안 좋은데 네. 안 했을 때보다는 할 때가 난 것 같네. 그렇지. 라는 이게 있어야지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나와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저도 나중에 보면 나는 미국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미국 얘기를 많이 하고 미국에 유리한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얘기를 계속 하네 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약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여전히 세계 금융의 이제 왕좌에 있는 상황이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미국의 힘이 조금 더 강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결정의 방향도 미국한테 더 유리해야 변화가 와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달러 강세는 왜 갔을까요? 미국의 달러 강세. 네, 미국이 달러 강세를 뭐 용인이라고 하면 용인이고 유도라고 하면 유도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물가가 최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블록체인이다, 중국의 위안화다 이렇게 달러에 도전하는 세력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것보다도 물가를 잡는 데는 달러 강세가 유리해. 우리 지금 물가를 잡는데 모든 자원을 동원을 해야지 되니 달러가 좀 강세로 가더라도 좀 더 볼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럼 올해 이후에 달러가 연초 이후로 고점으로 하면 18%나 강세로 갔어요. 보통 한 해에 평균 한 5, 6%밖에 강세로 가도 가지 않는데 저도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올해가 71년도 이후에 연간 수익률 탑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킹달러라는 67년생이니까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요. 네. 5살 때, 4살 때 볼 수가 없었지. 네. 그래서 정말로 올해가 킹달러라는 말이 좀 씁쓸하긴 한데 참 말을 잘 짓기도 했고 팩트로 짓기도 한 거예요. 네. 그럼 다시 이야기를 돌아오면은 그래서 합의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미국의 결단. 이거 달러 강세가 조금 피곤한데 오히려 약세가 좀 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고 주변국도 나도 그게 난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박자를 맞춰줘야지 돼요. 네. 그럼 다시 첫 번째로 달러가 이렇게까지 강세로 갔던 거는 환율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좀 유도해보자라는 게 있었던 것 같고 7페이지의 장표를 봐주시면은 저게 미국이 달러를 올린 거란 말씀이시죠? 그 달러가 미국 이것저것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달러가 올라간 데가 아니고 미국이 달러를 어느 정도 강세로 가는 게 의지였다는 거죠? 저는 약간 닭과 달걀인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달러 강세가 미국한테 유리하지 않았으면 금리는 금리대로 올리되 옐런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우리는 이거를 뭐 주시하고 있고 여파를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외교적이지만 이런 구두 멘트라도 굉장히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한 달 전까지 옐런 재무부 장관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우리는 달러 강세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펀더멘탈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네. 그래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도를 했건 용인을 했건 뒀던 것 같은데 저 보고 계시는 선이 달러하고 유가예요. 저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게 거꾸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면 원자재 가격은 하락한다.
라는 거가 사실은 포인트가 있었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가면 유가도 공급이 타이트하지만 내려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렇게 보시면 달러 꼬리 부분을 보시면 돼요.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로 갔는데 유가는 사실은 달러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었죠. 그리고 사우디의 감산, 뭐 증산을 한다, 감산을 한다 이런 거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물가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달러하고 원자재 가격하고 관계가 깨졌습니까? 이제는 똑같이 움직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이제 역의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옛날만큼 이제 약발이 좀 없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미국이 달러 약세를 결단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첫 번째는 저 환율이 물가를 잡는데 과연 유리하기만 한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약에 달러 강세가 미국의 금융 안정에 네거티브라면 어떨까?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기업한테는 달러 강세가 좋아, 약세가 좋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환율의 물가 전략을 좀 봤고요. 두 번째는 미국 내 금융 안정인데 저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환율이 강세로 가는 환율이 강세로 가는 국가의 자산 수익률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피가 환율이 1,000원에서 1,400원 갈 때 코스피보다 1,400원에서 1,000원으로 갈 때 코스피 주가 수익률이 훨씬 좋은 거랑 같아요. 네. 그런데 올해는 좀 희한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달러가 저렇게 강세로 가고 미국 금리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정부에서 미국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달 정도 전에 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해외 정부가 큰 손입니다. 해외 정부가 환율 방어하느라고 미국 국채를 팔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릴게요. 차트에서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은 미국 국채를 누가 얼마나 갖고 있냐면 해외 정부가 30%, 미국의 연준이 25%, 나머지 뮤추얼 펀드나 은행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정부가 가장 큰 손이에요. 네. 그런데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뭐 미국, 일본, 뭐 영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은 올해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입니다. 환율도 불리하잖아요. 우리가 10,000원을 열심히 모으면 1년 전 대비해서 7, 8천 원밖에 안 쳐준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해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가 실제적으로 줄었습니다. 네, 줄었고 여기까지는 그래 그럼 무역 수지가 적자만 좀 해소가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액 줄어드는 것만 체크를 했더니 외환 보유액을 줄어들 때 미국 국채를 팔게 되어 있어요. 가장 황금성이 좋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들은 외환 보유액 안에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팔게 됐고 저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일본의 외환 보유액인데 꼬리가 엄청 이렇게 막 한 85도의 각도로 내려오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 최고치 대비해서 일본의 외환 보유액은 무려 17%나 오. 감소했습니다. 예, 저 차트로 봐도 진짜 많이 줄었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 일본의 엔화가 올해 가장 약세로 간 통화이고 뭐 우리는 이제 일본이 그러면 통화 정책을 금리 제로 금리 정책을 양적 완화를 포기하는 거야 안 포기하는 거야 이것만 되게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일본은행은 저걸 포기할 마음이 없고 오히려 환율을 방어하면서 미국 국채를 내다 파는 그런 되게 아이러니한 꼴이 됐죠. 그러면 미국 제가 재무부에 근무한다고 치고 신흥국들 괜찮은가 막 워치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자꾸 우리 국채를 팔아. 금리가 올라. 그래서 보니까 환을 방어하려고 하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달러는 내가 강세로 간 거니까. 그래서 되게 이상한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미국 내 금융 안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뭐 앞에서 물가가 됐건 뭐 기업 이익이 됐건 달러 강세를 더 끌고 갔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달러 강세가 미국한테 유리해? 나는 이거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미국조차 아마 하게 됐을 그러니까 겁니다. 재무부에 누군가가 이제 연준에다 전화해서 야 이런 일이 있단다. 그 금리를 계속 올리면은 계속 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실제로 상상력이지만. 그래서 이제 보름 전서부터는 이제 옐런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예전에는 미국의 국익에 우리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보름 전부터 세계적인 여파를 우리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톤을 조금씩 바꿨어요. 이제 이 한마디를 가지고 자 드디어 약세를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조. 그런데 결이 조금 바뀌네. 미국 온리가 아니고 주변국들을
부분들을 조금 본다네 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또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미국의 기업이익인데 미국의 전체 기업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40%더라고요.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근데 40%면 60%는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얘기니까 산수로만 보면 달러 강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약간 애지간하게 강세를 갈 때이지 너무 심하게 강세로 가면은 수출 기업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환율 가치가 들여올 때 장부 가치가 까지고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교역하고 그러니까 제가 미국이라고 치고 한국 사람들이 사줄 수 있는 양은 20%씩 가격이 얹어진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좋은 거가 맞아? 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미국의 입장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최근에 이러저러한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만 미국이 뭔가 마음을 먹어야 바뀔 수 있는 게 글로벌 외환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바라죠. 지금 수입 물가 부담도 이제 너무 강하고 너무 이제 격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고 해결하고 싶죠. 예. 전쟁이 나오면 막 군비를 쏟아부어서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좀 당근을 줘서라도 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고 네. 그렇죠. 가장 저렴한 길을 선택하는데 그럼 차트를 먼저 보시죠. 이 11페이지에서 보고 계신 차트가 뭐냐면 오른쪽에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외환 보유액이에요. 저 아까 일본 것만 보여드렸는데 일본은 역시 환율이 약세로 가더니 외환 보유액이 많이 줄었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게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중국도 줄고 한국도 줄었다니. 네, 중국이 조금 덜 줄었는데 그럼 중국을 빼면 어떠냐? 중국을 빼도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을 더해놓고 봐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이 한 100여 개국을 더한 건데 14조 달러 정도가 돼요. 근데 올해 초 이후에만 1.6조 달러가 줄었어요. 저게 한 1.23% 정도가 됩니다. 아니죠. 11%가 넘습니다. 11%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 100만 원 갖고 있었는데 지금 한 88만 원 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각도에서 보시듯이 저게 쌓는 게 어렵지. 헐어서 쓰기 시작하면 막 한두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외환들을 다 더한 게 저거라는 거죠?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 근데 저거는 이제 조금 발라봐야 되는 게 이제 외환이라기 때 달러 국채 감소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보면 이제 파운드로도 돼 있고 네. 엔화로도 돼 있고 유로화로도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달러 강세 구간이니까 달러 텀으로 평가를 해보면 다 빠진 거죠.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연 감소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어디 내다 팔았다기보다 그런 것도 섞여 있는 거예요. 네, 섞여 있는데 근데 요거는 하나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기타 통화라고 하죠. 저희 달러와 다른 주요 기타 통화라고 하는데 기타 통화의 비중은 사실 좀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죠. 네,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절대죠. 달러와 미국 국채로 상당 부분 저희가 운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거는 사실상은 저 금액에서 한 80% 이상은 환율을 방어하느라고 헐어서 쓴 거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이 이게 우리가 하도 아침마다 몇 조 달러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저게 한국 GDP만큼이에요. 진짜 많긴 하죠. 올해 초 이후에 한국 느낌이 확 오네요. 한국 GDP만이기 때문에 돈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죠. 돈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그러면 플라자 합의 때는 그래도 일본의 버블을 촉발했다. 이게 미국 위주의 협상이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평가는 많은데 환율을 놓고 보면 방향을 확 돌리는 건 성공은 한 거네요. 그때 얼마를 썼는지 찾아봤더니 100억 달러. 30분의 1. 그러니까 100억 달러가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하니까 500억 달러 정도 썼더라고요. 주요 5개 국가가. 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0분의 1을 돈으로 이제 환율의 방향을 확 바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쯤 되면 이 금액들을 들으셨죠. 1.6조 달러. 한국의 GDP 전체 외환 보유액의 10%가 넘어.
1985년은 옛날이라고 치고 외환 시장의 거래량이 적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30분의 1, 뭐 거래량 감안해도 지금의 한 10분의 1 정도 돈으로 저 방향을 바꿨다라는 건데 지금 그러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 국가들이 움직일 때 자기들의 이익에 가장 저는 유리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한테도 이게 달러 강세가 우리한테 정말로 유리해? 라는 생각을만 하기는 좀 미국의 뭐 국채 매도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물가 잡는 것도 영 효과가 마뜩치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신흥국들은 수입 물가 부담이 그대로 얹어지고 저 환율 너무 불안한 거 아니야? 한국만 해도요. 이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데 뭔가 공조 뭐 엄청나게 지금은 예전처럼 막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엄청난 합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뉘앙스 말로만 사실 가능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좀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분위기는 좀 무르익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원화 관련돼서 하나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은 그 환율이 1250원을 올해 봄에 상향 돌파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환율 설명을 좀 드리기를 좀 두려워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1250원이 지난 10몇 년 동안의 중요한 상방 저항선이었는데 그게 이제 뚫리고 나니까 뭐 레벨을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거가 있어야 뭐 1,300원인 것 같다, 뭐 1,350원인 것 같다. 제가 차트는 모르지만 이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릴 텐데 네. 환율은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굉장히 단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주식을 보면은 뭐 이익이 얼마가 PR이 까져도 얼마고 PR이 PR이 얼마인데 환율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다들 이렇게 되게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9월 말부터 한 보름 전까지 원달러가 1,420원에서 1,440원 사이에서 영업일로만 따져도 한 25일 넘게 공방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여서 조금 더 이 시기가 오래 떨어지는 건 바라지도 않고 요 공방전을 오래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저항선이 만들어집니다. 단단해진다 이거죠. 네, 상단이 단단해집니다. 실제로 저 차트를 마지막만 한번 보시죠. 네. 오른쪽 차트가 원달러 2008년도 차트인데 900원에서 1,500 뭐 한 40원까지 그냥 쭉 갔어요. 저때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붕괴되고 엄청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저항선이 없던 것도 저렇게 가파른 상승의 요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려왔다가 다시 경제가 어두워지면 끝난 게 아니었어라고 하면서 다시 치솟죠. 근데 다시 치솟은 데서 뭐 실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다시 치솟은 데 날수를 세봤거든요. 네. 한 10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저항선 이전 저점이 있는 경우하고 이전 저점이 없는 경우하고 그게 주식이 되었건 금리가 되었건 유가가 되었건 환율이 되었건 차트의 움직임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서 원달러도 사실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쭉쭉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 이후에 올라가면 막 1,500원, 1,600원, 1,450원 저항선 위에서 굉장히 오래 머무를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빠르게 내려왔고 이 하락세가 더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네. 우리는 저항선이 1,430원이 됐건 20원이 됐건 저항선이 고대하던 저항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근 한두 달의 환율의 움직임은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스스로 좀 자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입니까? 네, 끝입니다. 아쉬워요? 아니 저는 항상 아쉽죠. 저항선이 그렇게.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 오늘 채팅창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혹은 뭐 복잡한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준 사람 국내에 다른 사람 한 명이라도 데려와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프로TV 아침 라이브에 최장수 패널이 됐잖아요. 맞아요. 올해 막 감사패 이런 거 주시나요? 아니 우리가 표정이 너무 안 사실 이제 어떤 분들이 3프로도 베스트 애널리스트 뭐 그거 좀 하라는 거야. 네. 우리가 사실 그거를 하면은 그런 제안이 민망하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뽑겠습니까? 욕심 나네요. 네. 그래요. 하여튼 욕심이 모든 그 아니 일을 그러지 마시고 그르치는 우리 전국 투어를 하거든요. 전국 네. 투어. 그 서울이 한 번 남았어요. 예. 광화문 교보문고 거기 네네네네. 아주 좋은 강당이지. 거기서 예. 그 언제들 하는데 네. 그때 오세요. 예, 그때 가겠습니다. 와서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네. 거기에 모여 있는 300 몇 분의 그 환영, 네, 환영. 그 패 하나 받은 제 방에도 패 몇 개 있거든요. 다 이사 갈 때 짐이에요, 짐.
그 의미가 없어요. 네, 저희 가서 박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나을 네. 것 같아요. 네네네. 맛있는 저녁도 사드릴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김효진 위원님은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